저는 10살 겨울, 엄마가 집에서 증발한 날을 아직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온 찬바람이 방바닥을 훑고 지나가는데 눈이 와서 그런지 세상이 솜으로 덮인 것처럼 소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상해서였을까요? 저는 눈을 뜨자마자 무언가가 없어졌다는 걸 먼저 느꼈습니다. 마치 늘 있어야 할 기둥 하나가 뽑힌 것처럼요. 엄마, 저는 습관처럼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옆에서 자던 동생 태진이도 몸을 뒤척이며 눈을 비볐습니다. 6살짜리 동생은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제 쪽을 봤고 저는 그 눈빛에서 말로 설명 못하는 불안함을 읽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이 우리 가족의 시간이 두 조각으로 부러지는 날이 될 줄은요. 탄광촌의 겨울은 참 독했습니다. 연탄 냄새가 집안에 스며 있고 새벽이면 입김이 방 안에서도 하얗게 피어오르죠. 우리는 얇은 이불을 끌어당기고 서로 등을 맞대고 자곤 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따뜻했거든요. 엄마는 매일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쌀이 모자라면 감자를 으깨 넣고 김치국이라도 끓여서 우리 입을 덮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없다는 건 단지 사람이 한 명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날의 공기는 밥 냄새가 없었습니다. 그게 제겐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형, 엄마 어디 갔어? 태진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괜히 금방 오실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이 거짓말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이불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발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마룻바닥 틈새로 바람이 올라왔습니다. 부엌 쪽으로 가는 몇 걸음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부엌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밥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필로 급히 눌러 쓴 글씨였는데 글씨가 고르고 예쁜 편이던 엄마가 그렇게 삐뚤빼뚤 써놓은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종이는 구겨져 있었고 모서리는 손때가 묻어 축축했습니다. 누가 급하게 접었다 폈다는 흔적이 분명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미안하다. 잠깐만 다녀올게.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세상에서 제일 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잠깐? 엄마가 우리한테 잠깐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었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뒤에서 태진이가 종이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동생은 아직 글을 다 읽지도 못했지만 제 얼굴이 굳는 걸 보고는 본능적으로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형, 이거 뭐야? 엄마 어디 갔어? 태진이는 갑자기 울컥해서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종이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동생이 그 말을 그대로 읽는 순간 눈동자에서 안전이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급히 집안을 뒤졌습니다. 안방 장롱 문을 열어보고 부엌 찬장도 열어보고 마당 쪽 문도 열었습니다. 장롱 속에서 엄마의 옷이 몇 벌 사라져 있었고 엄마가 아끼던 손수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진짜로 알았습니다. 엄마는 잠깐 다녀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가 제 뒤통수를 쾅 치는 것 같았고
몸이 땅으로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진아, 너 여기 있어. 형이 금방. 저는 말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금방 뭐요? 금방 엄마를 찾아올까요? 금방 모든 게 괜찮아질까요? 제가 그 말의 끝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동생을 안심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눈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새벽 사이에 눈이 꽤 쌓였는지 골목길이 하얗게 묻혀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선명했는데 이상하게도 집 앞에는 발자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새벽 누군가 조심해서 걸어 나갔다는 뜻이었겠죠. 저는 숨을 헐떡이며 골목 끝까지 달렸습니다. 탄광초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조금만 소리쳐도 옆집에서 들리는 곳입니다. 저는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엄마.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눈이 모든 소리를 삼킨 것처럼 제 외침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작업복 차림으로 아버지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근무가 있던 날이었고 늘 그 시간에 나갔다가 잠깐 집에 들러 우리 얼굴을 보고 다시 나가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엔 피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만 제가 그때 본 아버지의 표정은 피곤이 아니라 당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심장이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아빠도 알고 있는 건가? 아버지는 제게 가까이 오더니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피함이 저를 더 미치게 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없어. 제가 겨우 그 말을 뱉었을 때 아버지의 입술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쉬고는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태수야, 들어가자.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버지는 모르셨을 겁니다. 저는 밖에서 엄마를 찾고 있는데 아버지는 들어가자고 했어요. 그건 마치 찾지 말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들어가? 엄마 어디 갔는데?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소리치지 마라. 동생 놀란다. 동생.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태진이는 아직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꾹 삼키고 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더 차가워져 있었고 태진이는 문 앞에 서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도 아니고 콧물도 아니고 그냥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갔어? 태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신발을 벗고 잠깐 멈춰서서 밥상 위 그 종이를 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눈빛은 한 사람을 향한 분노 같기도 했고, 자신을 향한 자책 같기도 했고, 우리를 향한 미안함 같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종이를 들어 올려 한참을 바라보더니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오늘은 못 온다. 그 한 문장이 저희에게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못 온다는 말은 안 온다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어른들은 그걸 알면서도 아이들 앞에선 말을 반만 한다는 걸요. 그날 아침 동생은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생 옆에서 등을 두드리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태진아. 형이 있잖아. 하지만 제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형이라고 해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집을 지켜야 한다고? 엄마가 떠났는데? 저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하얀 눈밭 위로 우리 가족의 발자국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이 괜히 남겨진 사람들의 흔적 같아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이상한 규칙이 생겼습니다. 엄마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엄마를 부르지 않는다. 엄마를 찾지 않는다.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규칙은 공기처럼 집안에 깔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10살짜리 몸으로 어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건 쪽지 한 장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 형제를 갈라놓을 불씨였다는 걸요. 그 불씨는 그날로 꺼지지 않았습니다. 눈 속에 묻힌 줄 알았는데 속에서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훗날 그 쪽지보다 더 잔인한 무언가를 또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가족이 진짜로 무너지는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11살에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주민등록상 가장은 여전히 아버지였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나이보다 훨씬 무거운 무언가를 등에 지고 살았습니다. 엄마가 사라진 집에는 3명의 남자만 남았습니다. 다친 아버지, 어린 동생, 그리고 겁을 삼키고 서 있던 저. 아버지 성호는 탄광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고는 엄마가 떠나기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갱도 안에서 무너진 지지목에 깔려 허리를 다치고 나왔죠.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예전처럼 똑바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항상 조금 구부정했고 비 오는 날이면 허리를 붙잡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쉬지는 못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좀 쉬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쉬면 굶는다. 그 말은 협박도 아니고 푸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뒤 집안은 더 빨리 식어갔습니다. 연탄을 사다 놓을 돈이 모자라면 방이 차가워졌고 전기요금이 밀리면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은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어둠 속에서 동생이 제 옷자락을 꽉 붙잡고 형하고 부르던 목소리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태진이 앞에서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저는 11살이었지만 울지 않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막노동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건설 현장, 도로 보수, 철거 작업 허리가 성하지 않은 몸으로 버티기엔 가혹한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작업복에는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고 손등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방문을 살짝 닫고 허리를 붙잡은 채 이를 악물고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숨을 참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집에는 이제 기댈 어른이 없구나.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버지도 누군가의 어깨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 어깨가 사라진 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동생 태진. 태진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예전처럼 떠들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던져놓고 방 구석에 앉아 있거나 아무 말 없이 책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얼굴에 흙이 묻은 채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제가 물었을 때 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고 눈가가 붉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문방구 앞에서였습니다. 아이들 몇이 태진을 둘러싸고 웃고 있었습니다. 야, 너네 엄마 도망갔다며? 도망간 여자 자식이 뭘 잘났다고.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세상이 울렸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아이를 밀쳤습니다. 몸싸움이 났고 저는 그날 학교에서 불려갔습니다. 선생님은 제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태수야, 내가 형이잖아. 참아야지. 참으라고요. 속으로 생각했다. 왜 우리가 참아야 하지? 왜 도망간 건 엄마인데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하지? 그날 집에 돌아와 태진을 보았습니다. 태진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치를 보며 국을 떠주셨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일도 없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젓가락을 놓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형, 왜? 엄마 죽은 거지? 그 질문은 칼이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살아있으면 우리 안 버렸겠지. 그날 이후 태진은 엄마를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제사도 없고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사진이 담긴 앨범을 들고 나가더니 장작불에 던져버리려 했습니다.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왜 막아? 필요 없어. 태진은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엄마는 죽은 사람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미워하면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증오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안에서부터 썩게도 합니다. 그 무렵부터 우리 집은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일 이야기만 했고 저는 학교와 일 사이를 오갔고 태진은 점점 더 입을 닫았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는데 태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형, 난 나중에 절대 엄마 같은 사람 안 만날 거야. 그 말이 어린아이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서로 있잖아. 그 말은 위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약속이었습니다. 남겨진 남자 셋은 서로를 붙들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때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엄마는 왜 그랬을까? 그 질문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태진이 들으면 상처받을까봐, 아버지가 듣고 무너질까봐. 그래서 저는 제 안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조금씩 흐르면서 태진의 미움은 돌처럼 단단해졌고 아버지의 허리는 더 굽었고 저는 점점 더 말을 삼키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태진이 마음속에서 엄마를 죽은 사람으로 묻은 그 결정이 언젠가 우리 형제를 완전히 다른 길로 갈라놓게 될 줄은요. 저는 17살에
아버지가 제 앞에서 쓰러지는 걸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기침을 하셨습니다. 늘 하던 기침이었지요. 탄광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한테는 흔한 기침이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기침은 달랐습니다. 마치 폐를 찢어내듯 깊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빠, 병원 가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다. 감기다. 괜찮다는 말이 그 집에서는 제일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그날도 일을 나갔습니다. 저는 학교에 갔지만 이상하게 수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교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회색 하늘이 자꾸만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학교로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 학생 보호자 되시죠? 아버지가 현장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교실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야. 설마. 저는 가방도 챙기지 못한 채 뛰어나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산소 호흡기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회색빛이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폐가 많이 안 좋습니다. 오래된 분진 노출로 보입니다. 치료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치료를 서두르라니요. 돈이 있어야 치료를 하지 않겠습니까? 병원비 안내서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그 종이를 한참이나 내려다봤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벽은 17살짜리 학생에게는 너무 높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던 태진은 입술을 깨물고만 있었습니다. 형 아빠 괜찮겠지? 그 말이 너무 어른스러워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안에서는 다른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그날 밤 저는 혼자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눈은 오지 않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병원비, 약가, 밀린 전기세, 다음 달 월세. 그리고 제 머릿속에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면 된다.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이 태수는 대학 가야지라고 말해줄 때마다 속으로는 몰래 웃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누군가 대학을 간다는 건 마치 다른 세상으로 건너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남아야 한다는 걸. 다음 날 저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선생님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왜? 대학 간다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 일이 생겨서요. 선생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눈을 보고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버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너는 공부해야 한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태진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동생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태진아, 너라도 나 좀 말려줘. 그런데 태진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만약 그때 태진이 울면서 형, 가지 마라고 말했다면 저는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저는 동네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기계 소리와 기름 냄새가 가득한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손은 금세 거칠어졌고 손톱 밑은 항상 시커멓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아 아버지 병원비를 냈을 때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뿌듯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멍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인가? 그날 이후로 태진은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태진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형, 왜? 나 공부 열심히 할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태진은 이어 말했습니다. 형 못 가지. 저는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 인생이야. 하지만 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이 대신 포기한 거잖아. 그 말은 칼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야. 내 탓 아니야. 엄마 탓이지.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제 안에서 엄마를 향한 감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공허함이었는데 이제는 분명한 모양을 가진 분노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잖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수척해졌고 저는 점점 어른이 되어갔고 태진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셋은 서로를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포기한 꿈이 훗날 다시 우리 형제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을 줄은요. 저는 25살에 죽은 줄 알았던 이름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날은 별다를 것 없는 평일이었습니다. 공장 일은 여전히 힘들었고 아버지의 병세는 그럭저럭 버티고 있었고 태진은 대학에 다니며 장학금을 받겠다고 밤마다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우리는 그럭저럭 잘 버텨내고 있는 가족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편함 속에서 제 시간이 멈췄습니다. 등기우편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보통은 병원 청구서거나 세금 고지서거나 그런 종류였지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봉투를 집어들었다가 발신인 칸을 보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그곳에 적힌 이름. 이정희. 저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그건 분명히 제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15해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그 이름. 반송 주소는 경기도의 한 작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요양병원.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저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지도 못한 채 그저 들고만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종이가 축축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살아있는 건가? 아니면 이미 늦은 건가?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기침을 하고 있었고 태진은 방문을 닫은 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봉투 하나가 우리 집의 공기를 다시 뒤흔들 거라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결국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안내문과 손글씨로 적힌 쪽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병원에서 대신 보냅니다. 환자 이정희 씨가 보호자와의 연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떨리는 글씨로 적힌 한 줄. 태수야, 미안하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5해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시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왜 하필 지금이야? 제가 그 종이를 들고 거실에 서 있었을 때 태진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형, 뭐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태진은 발신인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뭐야? 저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왔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 순간 태진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찢어. 뭐? 그거 찢어버리라고. 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저 사람 없어도. 저 사람. 태진은 엄마라는 단어를 끝내 쓰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연락이야? 아빠 쓰러졌을 때 어디 있었고, 형 학교 그만둘 때 어디 있었어?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살아는 있잖아.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온 순간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태진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형, 설마 가볼 생각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안 가면 후회할 것 같다. 그 갈등이 제 안에서 처음으로 분명한 모양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봉투를 보자마자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디서 온 거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기도 요양병원이래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연민도, 체념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 필요 없죠? 이제 와서. 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은 허락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봉투는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적힌 이름이 자꾸만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혹시 정말 많이 아픈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분명히 저는 분노해야 했습니다. 원망해야 했고 무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 이름이 제 안에서 완전히 죽지 않았을까요? 그날 새벽 저는 결국 봉투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속으로 불러봤습니다. 엄마. 그 한 단어가 제 입안에서 너무 낯설게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편지 한 통이 우리 형제를 다시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다는 걸요. 저는 결국 동생에게 용서해달라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용서라니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그런데도 그날 밤 저는 태진 앞에서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온 그 편지가 집 안 공기를 갈라놓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을 아끼고 있었지만 침묵이 오히려 더 시끄러웠습니다. 태진은 일부러 그 봉투를 보지 않는 척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 있어도 일부러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 안의 무언가가 무너질까봐 겁내는 사람처럼요.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태진아. 제가 먼저 불렀습니다. 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한 번은 가보고 싶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그 눈빛은 이미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 번은 물어보고 싶다. 왜 우릴 버렸는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태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버린 이유가 뭐가 중요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 이유를 들으면 뭐가 달라져? 안 버린 게 돼? 그 말은 정곡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태진은 계속 쏟아냈습니다. 아빠 아플 때 어디 있었는데? 형 학교 그만둘 때 어디 있었냐고. 이유가 뭐가 중요해? 버린 게 사실인데. 속으로 생각했다.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런데도 왜 자꾸 궁금한 걸까?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난 알아야 될 것 같아. 태진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뭘 알아? 형 아직도 기대해?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그 말에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기대 아니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난 그냥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렀는지, 그 시작이 뭔지 알고 싶은 거야.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진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왜 엄마 탓으로 돌려? 그 말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정말 엄마 탓만 하고 있었던 걸까? 태진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 혹시 아직도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 거 아니야? 그 질문은 너무 정확해서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미워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약점이었고 태진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높인 목소리를 다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허리를 부여잡고 한참을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너희 엄마다. 그 한 문장이 방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태진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아빠까지 왜 그래요?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부부로는 끝났어도 너희한텐 엄마다. 그 말 속에는 미움도, 체념도, 어쩌면 아직 남아있는 무언가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버지는 아직도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도 우리한테는 지우지 말라고 하는 건가? 태진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전 아니에요. 저한텐 죽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단호했습니다. 15해를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단호하지 못했을까요? 태진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후회하고 싶지 않다. 태진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뭐를? 나중에 진짜로 늦어버렸을 때. 한 번은 물어봤어야 했는데 안 물어봤다고 후회하기 싫어. 그 말은 제 진심이었습니다. 엄마를 용서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다시 가족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인생의 빈칸을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진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여기서 갈라지는 건가? 잠시 후 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은 가.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대신 나한테 같이 가자고는 하지 마. 그는 돌아섰습니다. 형이 선택한 거니까. 그 말은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선긋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에서 기침을 하고 계셨고 태진은 방문을 닫은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엄마를 만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 형제가 같은 기억을 다른 방식으로 붙들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이 집의 균형은 다시 한번 흔들릴 거라는 걸요. 저는 결국 혼자 경기도로 내려갔습니다. 태진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도 구체적인 시간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기차에 올라타면서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회색 건물에 창문에는 하얀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입구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할 때 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정희 환자 면회 왔습니다. 그 이름을 실제 공간에서 발음하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제가 기억하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빠져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뼈가 드러났고 피부는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산소줄이 코에 꽂혀 있었고 손등에는 주삿바늘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았습니다. 태수야. 그 목소리는 너무 낮고 너무 갈라져 있었습니다. 15해 전 새벽에 사라졌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이제는 바람처럼 약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나를 버린 그 사람 맞나? 엄마는 손을 조금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분노를 건드렸습니다. 왜요?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왜 이제 와서요? 엄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땐 말할 수가 없었다.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쪽지 한 장이요? 잠깐만 다녀올게. 그게 설명이에요?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보증을 잘못 썼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보증이요? 엄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는 사람 부탁을 거절 못하고
이름을 써줬다.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빚이 한순간에 수억이 됐다. 수억. 그 숫자가 공중에서 울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왔다. 엄마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나만 괴롭혔다. 그런데 어느 날은 너희 이름을 불렀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애들 학교는 어디냐고. 사진도 보여줬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그 사람들이 말했다. 돈 못 갚으면 대신 받겠다고.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계에서 나는 삑, 삑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갔다. 엄마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관심이 나한테만 쏠릴 거라고 생각했다. 애들한테는 손 못 대게 하려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냥 가버렸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이라도 말했어야죠. 아빠한테라도.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아버지가 나섰을 거다. 그럼 다 같이 휘말렸을 거다. 그 말은 어쩌면 사실일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몸 부서져도 가족 앞에 서는 사람. 나 하나 나쁜 년 되면 끝날 줄 알았다. 엄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날 미워해야 안전할 거라 생각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진짜 이유라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붙잡고 살아온 분노가 한순간에 방향을 잃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은요?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연락했어요? 엄마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암이다. 그 한 단어가 떨어졌습니다. 말기래. 병실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보고 싶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미워해야 하는데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거지? 엄마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했습니다. 난 벌 받는 거다. 내가 날 미워해도 할 말 없다. 그 말이 이상하게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다 사실이라면 태진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태진은 엄마를 이미 마음속에서 묻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돌처럼 단단한 증오 위에 이 이야기를 얹으면 깨질까요? 아니면 더 굳어질까요? 저는 병실을 나서면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진실이 우리 형제를 다시 묶어줄지 아니면 완전히 갈라놓을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동생에게 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증 사기, 사채업자, 아이들까지 해칠 수 있다는 협박.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던 엄마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거짓이라면 저는 또다시 속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태진을 더 상처 입히는 건 아닐까? 그런데도 저는 말해야 했습니다.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그게 더 비겁한 일 같았습니다. 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태진아,
제가 불렀습니다. 엄마 만났어. 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차근차근 전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썼고, 빚이 생겼고, 협박을 받았고, 우리를 지키려고 일부러 떠났다는 말까지. 말을 하는 내내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끝까지 다 말했을 때 태진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눈물도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킨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진은 일어나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 지킨 게 아니라 버린 거야. 그 말은 망치처럼 내려쳤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애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가는 게 보호야.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초등학교 때 애들한테 뭐라고 불렸는지 알아? 도망간 여자 자식이야. 그 단어가 공기를 찢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런 이름을 준 거야.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그 고통을 제대로 이해했나. 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형이 학교 그만둘 때 나 아무 말 안 했지.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나 형한테 미안했어. 근데 더 미안한 게 뭔지 알아? 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형이 엄마 핑계로 자기 꿈 포기한 것 같아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형, 솔직히 말해. 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형 마음속에 아직 그 사람 자리 있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부정할 수가 없다. 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없어. 난 진짜 없어. 그 말은 외침이었습니다. 나한테 엄마는 그날 죽었어. 그 쪽지 남기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얼굴만 보고 오자. 태진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싫어. 태진아. 형은 가. 대신 나한테 강요하지 마. 그는 등을 돌렸습니다. 형이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와. 근데 나한텐 기대하지 마. 그 말은 벽이었습니다. 저는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걸 밀어야 하나. 아니면 돌아서야 하나. 그날 밤 저는 아버지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태진은 안 간대요.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럴 거다. 그 말은 예상했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아빠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난 너희가 후회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저를 더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태진의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지금 멈추면 나중에 더 멀어질까? 하지만 그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다시 달라졌습니다. 태진은 더 단단해졌고 저는 더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 형제 중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흔적이 될 거라는 걸요. 저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퇴근 직전이었습니다. 공장 안은 기계 소리로 가득했고 저는 기름 묻은 장갑을 벗고 있었지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정희 환자 보호자 되시죠?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오늘 안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귀에서 기계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시간이 없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공장을 나왔습니다. 태진에게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거절한 자리였고 제가 억지로 끌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였으니까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들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한 구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지금 가는 게 옳은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만 울렸습니다.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며칠 전보다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몸이 거의 이불 속에 묻혀 있었고 숨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엄마의 눈이 천천히 떴습니다. 태수야. 그 목소리는 거의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왔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태진이는? 엄마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 왔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다. 그 말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엄마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벌 받는 거다. 저는 눈을 들어 엄마를 봤습니다. 너희가 날 미워해도 된다. 그 말은 변명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 아니었다. 그 문장이 병실 안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야, 그 말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닌데. 그래도 너희는 잘 컸다.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걸로 됐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망도 용서도 위로도 어느 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태진이 이걸 알면 어떨까? 엄마의 손이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태수야. 네. 미안하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엄마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기계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 감각도 없었습니다. 제가 병실을 나왔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끝난 건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끝났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태진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다녀왔어. 태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혼자? 응.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지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태진 방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알고 있는 거다. 다 알고 있는 거다. 우리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 형제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할지 아니면 아주 천천히 다시 움직이게 할지 이제 그 답이 우리에게 남았다는 걸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얼굴을 보고도 울지 않았던 제가 유품 상자 하나 앞에서 주저앉을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는 조용했습니다. 찾아온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원 관계자 몇 명과 연락을 받고 늦게 온 외가 쪽 친척 한두 명뿐이었습니다. 태진은 끝까지 상주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정장을 입고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렇게 허무하게. 발인을 마치고 병원에서 건네준 작은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의 옷 몇 벌과 낡은 지갑, 그리고 작은 봉투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에게, 그리고 또 하나 태진에게. 제 손이 멈췄습니다. 태진도 그걸 봤습니다. 뭐야? 그가 낮게 물었습니다. 편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열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적힌 봉투를 먼저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야, 너는 늘 형 노릇을 하느라 어른이 되어버렸지. 그게 내 탓이라는 걸 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너의 꿈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포기한 것들을 나는 평생 알고 살았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알고 있었다고? 편지에는 제가 공장에 취직했다는 이야기, 아버지 병원비를 냈다는 이야기, 태진을 챙겼다는 이야기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멀리서라도 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는 아직 열지 않은 봉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진의 이름이 적힌 봉투. 저는 그 봉투를 태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읽어. 태진은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형이 읽어.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아주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태진아. 그 첫 문장을 읽는 순간 태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너는 나를 미워해야 내가 산다. 그 문장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니 미워해라.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엄마다. 그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태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나를 잊어야 내가 편히 산다. 하지만 나는 너를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저는 더 읽지 못했습니다. 태진이 갑자기 제 손에서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그는 직접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빠르게 글자를 훑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있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종이가 손에서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태진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한 세월만큼 나는 벌을 받으며 살았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15해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사람처럼 태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태진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형, 나 진짜 없다고 생각했어. 진짜 죽었다고 생각했어. 그 말은 고백이었습니다. 증오로 덮어둔 마음속 깊은 자리의 고백.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도 그동안 혼자 버텼구나. 저는 태진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15회를 갈라놓은 감정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눈물이 곧바로 용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그저 돌처럼 굳어있던 마음에 금이 간 것뿐이라는 걸. 그리고 그 금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아직은 알 수 없다는 걸요. 아빠는 왜 할머니를 한 번도 안 봤어? 그 질문 하나에 제 동생 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꽤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몇 해 전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났고 저와 태진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입니다. 눈이 맑고 말이 많은 아이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가족 사진을 보다가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 왜 우리 사진에는 할머니가 없어? 그 순간 태진은 웃지도 못하고 화내지도 못하고 그냥 멈춰 섰다고 합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구나. 아이에게는 아무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저 궁금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태진의 가슴에 박혀있던 돌을 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멀리 계셔. 태진은 그렇게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멀리 계셔? 아빠는 보고 싶지 않아? 그 질문에 태진은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감정이 자기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요. 증오도 상속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 말 없이 품고 사는 미움은 언젠가 아이들의 눈에 비칩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엄마를 미워한 만큼 이 아이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그 밤처럼요. 저는 그 이야기를 태진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가 말했습니다. 형, 나 가보려고. 어디를? 납골당. 그 말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함께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회색 벽에 작은 명패들이 빼곡히 붙어 있는 곳. 그중 한 칸에 엄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희. 그 이름을 다시 보는 데까지 우리는 참 오래 걸렸습니다. 태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명패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태진의 시간이다. 한참 뒤 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엄마. 그 한 단어가 납골당 안에서 울렸습니다. 태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 잘 살고 있어.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아들 있어. 나 아빠 됐어.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나 이제 미워하는 거 좀 그만할게. 그 말이 끝나자 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5회를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이제야 조금 풀어내는 사람처럼 저는 그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내자. 태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대에서 끊자. 상처. 태진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를 이해한다고 해서 다 괜찮아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걸 내려놓을 수는 있다. 우리는 그날 엄마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너무 큽니다. 다만 증오를 더 이상 들고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떠났습니다. 아버지도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제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다음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걸. 용서는 떠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은 사람을 위한 선택이라는 걸요. 납골당을 나서며 태진이 제게 말했습니다. 형, 응. 형이 그때 안 갔으면 나 평생 몰랐을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그때 안 갔으면 평생 후회했겠지. 우리는 그렇게 같은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엄마는 끝내 우리 곁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상처는 유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인과의 끝이었습니다.